그날 그녀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34평 아파트. 7년 전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집. 가방 속엔 등기부등본과 매매 완료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이런 선택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죠. 며느리가 내민 계산서. 7년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한 그 숫자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누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7년 전 손자가 태어나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7년 전 가을,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그녀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쪼글쪼글한 얼굴.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와주셔서. 아들 재훈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출산으로 지쳐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민준이 잘 봐야지.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그 작은 생명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낸 뒤였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투룸인데 아이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녀는 아들 부부가 사는 작은 신혼집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방 2개, 부엌도 비좁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 그래, 아이 키우기엔 좁겠구나. 며칠 뒤 재훈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형편에 집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엔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너무 많고 전세를 살자니 전세금도 부족하고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6천만 원.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 1억 원. 모두 합치면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집값 보태줄게.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 사는데 돈 보태준다니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랑 전세금 있잖니.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떡하시려고요? 나야 월세 작은 데 하나 얻어서 살면 되지. 나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니? 그렇게 해서 아들 부부 명의로 34평 아파트가 계약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은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며느리. 재훈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답은 무슨,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답이지. 하지만 그녀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신 민준이는 내가 돌볼게. 너희 둘 다 일해야 하잖니. 엄마, 그건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야. 손자 키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날부터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40분이 걸리는 길. 아들 집에 도착하면 6시 30분. 아직 민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호박, 단호박, 고구마, 쇠고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삶아 읊겠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방에서 깨어나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잤어?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떠먹였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재훈과 은지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우리 민준이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자신의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 하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웃을 때면 그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좋아. 민준이가 그녀의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토닥였습니다. 그 온기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민준이는 그녀를 엄마보다 더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으니까요. 재훈과 은지는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승진하고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묵묵히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오시면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가끔 재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7년.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사가 언젠가 계산으로 바뀔 줄은, 그 사랑이 빚으로 둔갑할 줄은.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CH 균열의 시작 마이너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변하던 순간들.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 동네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비싼데?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저희 형편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 또래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민준이만 못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껴 쓰면 괜찮았죠. 알았어. 내가 보태줄게.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교재비가 따로 나온대요. 한 학기에 30만 원이요. 그녀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체험학습비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체험학습 가는데 5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비.
어머님, 민준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대요. 한 달에 40만 원인데요. 태권도비. 남자아이는 운동을 해야죠.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미술학원비. 창의력 발달에 좋대요.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요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지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민준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감사의 표현은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한 어투가 묻어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민준이만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6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재훈이 무심코 내뱉은 말. 엄마, 요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도세,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녀는 당근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많이 나오나 보구나. 그러게요. 어차피 엄마는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손자를 돌본 시간. 그것이 아들에게는 우리 집에서 시간 보내기였단 말입니까? 재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엄마도 이해해 주시죠? 재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월세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을 때 그 모든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그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화장실에 가려던 그녀는 방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훈과 은지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우리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사주셨잖아. 그런데 명의는 우리 거고 엄마한테 집을 완전히 넘겨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게 가능해요? 엄마가 집도 사주셨는데 생활비 정도는 보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 그러게요. 다른 집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받고 명절 때마다 큰 돈도 받는다던데. 그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도 사줬습니다. 7년간 손자를 돌봤습니다. 학원비며 생활비며 요청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녀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짜낼 수 있는 존재?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은지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영어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구나. 네, 왜요? 민준이 교육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이 아까우세요? 민준이 손자잖아요. 아까운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들은 손자 위해서 뭐든 다 해주신다던데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결국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돈 많다고 했어. 그랬구나. 할머니 진짜 돈 많아?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평생 모았던 6천만 원.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학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보태주느라 금세 줄어들었던 거죠. 그녀는 통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감사는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만은 진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이었습니다. 3월 2일 입학식 날.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민준이 입학 축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손수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 초등학생 되는 날이니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연 은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긴장된 듯한 느낌이었죠. 민준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가슴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도 방에서 나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지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엑셀표였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육아비용 정산표?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이요. 7년 동안 어머님이 민준이를 돌봐주셨잖아요. 저희가 만약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면 얼마가 나왔을까 계산해봤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월 200만 원. 이게 요즘 베이비시터 평균 비용이에요. 하루 10시간, 주 5일 기준이고요. 은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7년이면 84개월이죠. 200만 원 곱하기 84개월.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동안 학원비도 많이 보태주셨죠. 한 500만 원 정도? 그걸 빼도 1억 6천만 원이 넘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무슨 소리니, 재훈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가요. 게다가 민준이 교육비까지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은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있잖아요. 어차피 어머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저희한테 완전히 넘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도 민준이 할머니시잖아요. 민준이 잘 되는 걸 바라시잖아요.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이 집 사주실 때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라고 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민준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이유식을 만들던 시간들. 허리가 아파도 민준이를 안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뭐였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계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재훈의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지 말라고?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너희가 먼저 계산한 거 아니니?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감정적이라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쏟은 게 감정이야. 사랑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돈으로 계산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얘기 좀 더 해요. 할 얘기 없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왜 이러세요? 그 말에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섬뜩했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야. 너희는 이미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 본 거야. 엄마. 재훈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나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렴. 그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아, 할머니 잠깐 볼 일 있어서 간다. 언제 와? 나중에.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그날 밤 월세방에 돌아온 그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집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월세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7년 전 아들 집을 사던 날 받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당사자는 재훈과 은지였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계약서 한 구석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매매대금 전액 지불인 마이너스 박영숙 모.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재훈과 은지. 하지만 을국권리관계란에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박영숙. 당시 세무사가 조언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증여세 문제도 있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차용 형태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용이요? 네. 어머님이 돈을 빌려주신 걸로 해두는 거죠.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그녀의 통장에서 1억 6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재훈의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 거래 내역란에는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 차용증서. 차용금액 1억 6천만 원. 차용인 재훈, 은지. 대여인 박영숙. 상환 조건 별도 협의. 재훈과 은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습니다. 차용금 부동산 처분, 채권자 권리, 부동산 강제 집행, 여러 법률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3시, 내일 아침에 어디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아플 때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민준아.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해. 재훈과 은지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민준이도 결국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고 가족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부동산 관련해서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 그러시면 오늘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법무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은행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 뒤 법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 제대로 갖춰져 있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법적으로 채권자 지위에 계십니다. 1억 6천만 원의 차용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죠. 하지만 아들이 그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럴 경우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어르신이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불자이시고 차용 형태로 법적 서류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법무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시고 상환이 안 되면 부동산 처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절차상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혹시 제가 그 집을 처분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들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죠.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훈과 은지가 내민 계산서가 떠올랐습니다. 1억 6,800만 원. 7년의 사랑을 숫자로 환산한 그 차가운 엑셀표. 어르신, 결정하시기 어려우시죠?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일은 늘 복잡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르신의 권리가 명확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결정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요. 그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맞겠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훈에게서 전화가 10번도 넘게 왔습니다. 은지의 문자도 계속 쌓였죠. 어머님, 오해예요. 한 번만 만나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하고 싶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변제 독촉 및 부동산 처분 사전 통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 발송되면 아드님 댁에 3일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15일 이내에 변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동산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로 넘길 수도 있고 어르신이 직접 매수인을 찾아서 매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수인을 찾으면 안 될까요? 경매는 너무 공개적일 것 같아서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깔끔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재훈과 은지가 내민 계산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일 발송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이 무거웠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민준아.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뿐이었죠. 3일 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집을 처분한다고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낸 거야.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우리 집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내 돈을 돌려받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계산을 시작했잖니. 나도 계산하기로 했어. 엄마. 은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는 어떡하라고요? 민준이 걱정은 하지 마. 민준이 몫은 따로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투자한 1억 6천만 원. 그걸 회수해서 민준이 이름으로 신탁 걸어둘 거야. 성인 되면 받을 수 있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렴.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 제발. 재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쏟은 사랑을 너희는 돈으로 환산했어. 베이비시터 비용이라고 계산했잖니. 그건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나도 계산할 거야. 똑같이. 엄마. 15일 안에 1억 6천만 원을 갚든지 아니면 집을 비우든지 선택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집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어디 집인데요? 그녀는 아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34평이고요. 남양이고 학군도 좋은 곳이에요. 중개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동네면 요즘 시세가 좋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하는데요. 금매면 2억 1천 정도.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2억 1천만 원에서 자신이 투입한 1억 6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은 민준이 앞으로 넣어둘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그럼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고요. 2주 뒤쯤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준이도 결국 잘못 배워.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하교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학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민준아.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그럼 우리 집에 가자. 민준아.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한동안 못 볼 수도 있어. 왜? 할머니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는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왜 안 와? 할머니가 지금 민준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준이가 할머니 그려준 그림이지? 응. 할머니가 가져갔구나? 응. 할머니 보물이야.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약속 하나만 해줄래? 뭔데? 착하게 잘 자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은지의 전화가 민준이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엄마다. 할머니 가봐야겠다. 할머니. 민준이가 그녀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와? 곧. 그녀는 민준이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행하세요. 부동산 매각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준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2주 뒤 부동산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났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훈과 은지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에 소용없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났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날 아침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매매대금에서 어르신이 투입하신 1억 6천만 원 회수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손자분 명의로 신탁 처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오후 3시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집 명의가 바뀌었다고요. 그래. 오늘 등기 넘어갔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미 끝났어.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당장 한 달 안에 집 비우라는데.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하세요. 너희가 알아서 하렴. 전세든 월세든. 전세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엄마. 은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민준이 생각 안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앞으로 5천만 원 신탁 걸어뒀어. 성인 되면 받을 수 있게.
교육자금으로 쓰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린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님, 7년 동안 내가 쏟은 사랑을 1억 6천만 원이라고 계산한 건 너희였어. 나는 그냥 똑같이 계산했을 뿐이야. 우린 그냥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 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허리 아픈 몸 이끌고 민준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난 한 번도 돈 달라고 안 했어. 사랑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걸 돈으로 환산했잖아. 엄마, 이제 와서 가족이니 뭐니 하지 마. 너희가 먼저 가족을 거래처로 만들었어.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어머님,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훈과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니?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집을 잃고 나서야 반성이 되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넘겨줬다면 너희는 계속 나를 이용했겠지. 아니에요, 엄마. 됐어. 이제 할 말 없어. 엄마,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요?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너희 가족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거래처로 만드는 순간 우린 가족이 아니게 됐어. 엄마, 민준이는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따로 마련해뒀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엄마, 제발. 돌아가.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변하지 않아. 며칠 뒤 그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회수한 1억 6천만 원 중 일부로 작은 투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월세방에서 살 필요가 없었죠.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명의로 신탁된 5천만 원. 그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과 은지가 짐을 나르고 있었죠.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야.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풀이 죽은 얼굴로. 민준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없어졌어. 다른 데로 이사 간대. 그래,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가 할머니 때문이래. 그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응. 하지만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왜 이랬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그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 위해서 돈 모아뒀어. 나중에 대학 갈 때 쓸 수 있게. 정말? 응. 하지만 엄마 아빠는 못 써. 오직 민준이만 쓸 수 있어. 왜?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재훈아, 민준이 데리고 와.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가봐야겠다. 할머니,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나버린 거야? 아니야.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절대 버리지 않아. 다만 지금은 떨어져 있어야 할 때야. 언제 볼 수 있어? 민준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때 할머니 찾아와. 약속할게. 그녀는 민준이를 놓았습니다. 가렴. 엄마가 기다려. 민준이는 뒤돌아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이삿짐 차가 출발했습니다. 34평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간의 추억이 서린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그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7년간의 사랑,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것의 끝.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내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2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투룸 전세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아들 집으로 갈 일도 없었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라늄, 페튜니아, 국화. 그녀가 하나하나 정성껏 키운 꽃들이었습니다. 예쁘게 피웠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물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대학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예반에 등록해서 붓글씨도 배우고 있었죠. 영숙 씨, 오늘 글씨 잘 쓰셨어요. 같은 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시는 거 보이던데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는데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얼굴도 많이 성숙해졌죠.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네.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할머니.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혼자 온 거니? 아니, 아빠랑 같이 왔어. 뒤를 돌아보니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죠. 엄마,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그림을 그렸고 그녀와 재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희는? 저희는. 재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얻어서 살고 있어요. 작은 투룸이에요. 민준이 방도 따로 없고. 그래. 은지는 파트타임 일을 더 늘렸고 저도 주말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민준이 챙기고 엄마가 7년 동안 이걸 다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아플 때요. 밤새 간호하면서 엄마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당연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쉽게 잊히지 않아. 네, 엄마. 그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크고 있니? 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있어요. 그거라도 다행이네. 엄마가 남겨주신 돈 민준이 교육 신탁 말이에요. 응. 그 돈 덕분에 민준이 학원비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민준이 생각하셨는데 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생일 선물이야. 다음 주가 생일이잖니. 엄마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손자 생일을 잊겠니? 재우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됐어. 우는 거 민준이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재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주말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해요. 가끔 민준이만이라도 보러 오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알겠어요. 엄마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는 하마. 네, 엄마. 감사해요. 카페를 나올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줄 거 있어. 뭔데? 민준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기 숙제였어. 그림 속엔 할머니와 민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할머니, 우리 다시 자주 볼 수 있지?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할머니 마음이 좀 더 준비되면. 알았어.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제대로 크게 해야지. 재훈과 민준이를 보내고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제라늄이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 그녀가 내린 결정. 그것은 옳았습니다. 재훈과 은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준이는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그날 저녁,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만났다. 많이 컸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재훈도 변한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고 그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문은 민준이를 위해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재훈과 은지가 진심을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결국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바람처럼 따뜻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계산, 가족과 거래,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혼자라도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결국 전해지는 법입니다. 영숙 씨가 내린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7년간 쏟아부은 사랑,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재훈과 은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뒤늦게라도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숙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되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